그러면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조금 배우방입니다. 121페이지의 논의를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르, 그죠? 앙상블은 여러 머신러닝 모델을 연결하여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그 점 살펴보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907년 어느 날 통계학자 프란시스 갈톤이 농업 박람회에 갔을 때 소의 무게를 알아맞추는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80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다들 소의 무게를 제각각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균과 중앙값의 경우에는 실제 몸무게의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다고 합니다. 개별 예측은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이 취합된 것은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러한 관찰은 아직도 왕과 귀족이 있는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동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의 근거로 논의된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것의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학과 현재의 접근법이 구분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계학은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어떤 강력한 가정을 수학적인 모형으로 설정을 해놓고 나서 그러한 설정에 대한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의 현대적인 통계학이라고 불리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통계학은 컴퓨터의 활용을 전제로 하여 수학적인 모델링보다는 샘플링 기법을 정교하게 하여 수학적 모형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통계적인 특성을 추정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이제 갑자기 왜 할까? 이제 800명 정도의 사람들한테 저 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다 같이는 어느 한 개별적인 사람의 의견은 많이 틀렸대요. 근데 이 프란시스 갈톤이라는 그 통계학의 아버지요, 통계학이라는 분야를 이제 개발하신 분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을 평균 내니까 실제 몸무게의 1%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각각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평균 수치는 진실에 가깝지? 이게 통계의 파워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로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 왜 하냐라고 하면 각각의 사람들은 이 소를 보고서 저건 뭐 몇 킬로야 몇 킬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견들은 자신의 생각에 이제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성이 있죠. 근데 그거를 평균을 내니까 진짜 진짜 진실에 가까웠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적합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의견인데 그런 의견들을 평균 내다가 보면 과적합이 자동으로 개선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통찰이 앙상블을 처음에 만드신 분들의 통찰이 아닌가 싶어요. 그뭐 그래서 이제 조합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점을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앙상블 또는 조합학습은 여러 머신러닝 모델을 결합하여 강력한 단일 모델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전에는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델들이 과적합, 즉 특정 데이터에 지나치게 최적화되는 문제를 자주 겪었습니다. 과적합은 데이터가 부족할 때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충분하더라도 알고리즘에 따라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히 데이터 규모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확보는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유할 수 있는 상황은 사람들의 전문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교류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더 균형 잡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머신러닝에서 앙상블 기법으로 잘 나타납니다. 여러 모델이 서로 다른 관점과 접근 방식을 통합함으로써 오버피팅을 줄이고 전반적인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조합학습 방법론의 통찰입니다. 머신러닝에는 이런 종류의 모델이 많지만 그중 두 앙상블 모델이 분류와 회귀 문제의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 결정 트리는 모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결정 트리를 사용합니다. 이건 뭐 이 내용이랑 관련한데 방금 전에 그 해설은 제가 읽은 걸까요? AI가 생성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읽었을까요? AI가 생각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요새 실험하는 중인데 그 지난번에 보여드린 서비스 있잖아요. 그래갖고 얘네 지금 한계점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좀 살펴보는 중인데 이건 되게 잘 된 사례예요. 근데 이 잘 된 사례는 제가 이제 한 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그 이제 좀 길어지면은 중간에 잊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단어를 만난 이후에는 되게 헤매더라고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긴 문단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실험해봤는데 문단을 좀 쪼개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변환시켰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 변환시킨 거를 제가 이제 다시 하나의 파일로 이제 편집해서 취합해가지고 만드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흥미롭죠. 근데 이 분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그, 낮 시간대 뉴스 앵커들 있잖아요. 그래서 5년 직업 안정성이 조금 걱정이 되는. 왜냐면 스타 아나운서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어서 그 뉴스 보는 거니까. 근데 이 낮 시간대는 그냥 시간 채우는 뭐 저기 뭐지? 뭐 여명팔봉팔 뭐 이런 광고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그런 시간대는 그 아나운서를 보려고 그 뉴스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YT나 이런 거 이제 켜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어, 그럴 것 같고 요번에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어떤 서비스가 나왔냐면 돈 좀 더 내면 유명인 목소리 보이스 클로닝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연예인 목소리로 대본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데 연예인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뭐 유재석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진숙하니까. 그래서 뭐 머신러닝을 하는데 유재석 목소리가 막 나와. 그러면은 뭐야? 뭐 유재석 씨한테 저기 뭐 의뢰해가지고 했어. 야, 돈 많이 들였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는 연예인들하고 계약을 했겠죠. 늘 목소리가 제가 이 훈련한 게 한 25분 정도의 샘플이에요. 25분 정도의 그 목소리 샘플을 가지고서 네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다는데 꽤 음색은 복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읽는 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영어는 훨씬 잘해요. 영어는 훨씬 잘하고 한국어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우의 직업 안정성도 조금 걱정이 된다. 10년 직업 안정성 좀 걱정이 된다. 5년은 괜찮은데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또 그냥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저기 뭐지 티맵의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라면서요? 전 국민이 최고로 많이 듣는 그 목소리는 어느 분의 이제 목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방송에서 봐서 알았어요. 저는 이제 합성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조합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때까지 모델 하나를 가지고서 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얘네들 이런 거죠. 각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마케터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어. 그냥 저기 뭐지 콘솔에서 입력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디자이너 말만 들으면 예쁜 쓰레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마케터는 야 무조건 비용을 낮춰라. 뭐 이런 얘기 뭐 하겠죠. 그렇게 비싼 거 못 판다. 얘네 둘이 막 콜라보 해봤더니 뭐 2천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만들어 왔어요. 그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가 넥스트 컴퓨터 그렇게 만들었고 망했잖아요. 그냥 그거 못 판다. 그리고 서로 좀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양보를 하면 좀 과적합이 자동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조합학습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럴까요? 써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강 개념을 소개해 드렸는데 써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짜고짜 써보겠습니다. 보스턴에 대해서 그 우리가 결과를 못 냈는데 이제 웰컴 투 1990년대입니다. 이 90년대는 기계학습이 다시 이제 부흥하던 시점이고 앙상블이 그에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음차에서 앙상블이고 저는 그냥 뭐 조합학습 뭐 이렇게 이제 뭐 소개는 하고 있는데 네, 원하시는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사이킬런에서 앙상블르 이 알고리즘 카테고리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앙상블 기법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클래시파이어와 랜덤 포레스트 리그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일단 먼저 성능을 보시죠. 그래서 일단 당장 보스턴 좀 먼저 볼까요? 보스턴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뭐 설정 뭐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설정을 손댄다는 거는 보통 과적합이 문제겠죠. 그죠? 근데 이벨류에이트 이제 모델 들어가고 보스턴 포레스트 들어가고 보스턴 데이터, 보스턴 타겟 얘는 전처리 필요 없는 결정 트리 기반이라서 그냥 생으로 주면 되고 타이프라인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아름다운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수준은 선형 모형은 아주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스케일링 해주고 폴리 해주고 뭐 이렇게 튜닝 해줘야 이 정도 나오는데 얘는 그냥 그 랜덤 포레스트를 돌렸는데 그냥 굉장히 훌륭한 수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조금 다듬으면 이게 되게 또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진 그런 어떤 점수입니다. 근데 튜닝도 안 했어. 스케일링 뭐 전처리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죠. 전처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고. 근데 굉장히 높아요. 과적합이 여전히 있죠. 과적합이 있는데 그래도 테스트 점수가 이제 높은 86에 가까운 점수가 98, 86이라서 여전히 과적합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높고 과적합이 있다는 거는 표현력을 좀 줄여줄 만한 또 그 여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향상을 어느 정도 또 기대해 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그 지금으로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랑받는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쉽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많은 경우. 그래서 머신러닝을 모르는데 그냥 랜덤 포레스트 돌렸더니 성능이 잘 나와.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이걸로 했어요. 근데 잘 되더라고요. 역시 AI가 최고네요. 이런 경험을 얘기할 때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 자체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해를 해보면 어느 부분을 좀 더 다듬을 수 있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알겠죠? 이게 앙상블 기법의 그 방향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단 랜덤 포레스트를 먼저 보시면서 이제 이런 이제 기법들에 대해서도 좀 그 분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기로 하죠. 랜덤 포레스트는 과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결정 트리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 결정 트리가 다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같은 데이터로 학습한 트리들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다양한 트리의 의견을 결합하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배깅 또는 부트스트랩 앙상블 방법은 각 모델이 다른 데이터 경험을 하도록 돕습니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통해 원래 데이터셋에서 무작위 부분 집합을 추출하며 이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델은 다른 데이터에서 학습함으로 예측 성능이 향상됩니다. 같은 데이터 포인트가 반복해서 선택되어도 일부는 자주 등장하고 일부는 생략될 수 있어 데이터에 지나치게 적합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특성의 하위 집합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과적합이 감소합니다. 서로 다른 모델의 결과가 결합되면 노이즈에 대한 민감성도 줄어듭니다. 독립적으로 훈련되는 각 트리는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 여러 모델을 동시에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앙상블 방법은 다양한 모델의 조합으로 편향을 줄이고 전체적인 분산을 조절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백인과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모델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전체 성능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일반화 능력을 갖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용어가 재밌죠. 포레스트는 왜 포레스트일까요? 나무가 많으면, 그죠? 나무가 많으면 숲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 트리를 복수개를 썼다는 의미에서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랜덤은 그럼 왜일까요? 이게 서로 다른 결정 트리들이 형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까 그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은 과적합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만 셋이 모였어. 그러면은 야 우리 GUI는 필요 없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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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은 자바 프로그래머랑 파이썬 프로그래머랑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 C 프로그래머가 서로 옥신각신 싸워도 디자이너가 보기에는 안 씻고 피자만 먹는 애들은 다 똑같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다르다고 생각해도 남들이 보기엔 비슷한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바둑학을 줄이려면 이게 서로 관점들이 상당히 다른 것들이면서도 전문가 수준으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서로 다르게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 그 서로 다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랜덤리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랜덤리스가 이제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샘플링 같이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구현이 간단하고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법의 의미를 같이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통계학과 머신러닝에서 널리 사용되는 샘플링 기법으로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복원 추출을 통해 샘플을 생성합니다. 이 방법은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번 선택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샘플은 원본 데이터 집합에서 선택된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며 선택된 데이터 포인트는 다시 원본 데이터 집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생성된 샘플의 크기를 원본 데이터 집합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다양한 통계 및 모델링 작업에 유용합니다. 이 기법은 데이터의 변이를 측정하고 통계적 추정이나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모델의 예측 불확실성을 평가하거나 앙상블 모델의 다양성을 측정하고 특성 중요도를 평가하는 데 이를 활용합니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데이터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고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데이터 과학과 통계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걸 이제 보시면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지금 이제 실험 결과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전체와 같은 개수인데 중복을 허용하는 복원 추출을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중복이 들어가는데 같은 개수면은 빠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샘플에서는 지금 3번이 두 번 들어와서 0번이 못 들어왔어요. 근데 이 상태로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결정트리는 나는 0번 샘플을 못 본 거야. 그죠? 그러면 그 샘플은 경험을 못한 상태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링 한 번 더 하면 얘가 이제 두 번 들어서 4번을 못 본 거야, 얘가. 그러니까 서로 집합이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중복은 어떻게 해? 이게 같은 거를 여러 번 본다고 해서 결정 경계가 달라지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해서 그 이상치의 민감도를 낮춰주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다르게, 즉 데이터에 대한 경험을 다르게 함으로써 결정 트리가 다르게 형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직접 그려봤던 요 사례에서요. 만약에 훈련 데이터 포인트에 여기 이게 없었더라면 이걸 안 쪼개겠죠. 그죠? 그러면 요 하나를 경험을 못했으면 이거랑 이걸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했으면은 요걸 안 했을 텐데 하필이면 요 샘플이 여기 들어와서 요걸 쪼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트스트램플링을 하다가 요게 빠진 애는 야 그거 필요 없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성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의견이 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야 이거는 여기서 쪼개야 돼. 아니야 안 쪼개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로 자 잘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평균 내면은 이제 일반화가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은 알았지만 해야 될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트리들이 그 달라지는 거를 제어하기가 조금 약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의 랜덤리스를 더 도입합니다. 그거는 이제 특성 선별입니다. 이 특성 선별은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보스턴제 피처 네임즈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보스턴 피처 네임즈를 무작위로 일부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퍼뮤테이션은 이제 셔플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요 초이스는 복원 추출이에요. 네, 퍼뮤테이션은 요거는 셔플입니다. 얘는 중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세 개를 이제 골랐다 하면은, 그래서 전체가 13개인데 이제 세 개를 골랐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골라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선별된 특성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경험시켜 줄 때 보스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선별 특성을 이렇게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보스턴 프레임에서. 그럼 이런 거죠. 이번에는 이 특성들로만 해봐. 그 다음에는 요걸로 해봐. 요걸로 해봐. 요것만으로 해봐. 요것만으로 해봐. 이러면 그러면 못 본 특성들이 막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많이 달라져요. 전체를 다 안 보여주고 얘네들을 자 여기만 보여줄게. 이것만으로 한번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디자이너한테 그 AI가 이런 게 있다면 우와 하는데 인공지능 전문가는 그거 그죠 5년 전부터 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디자인의 최신 어떤 트렌드는 인공지능 전문가 모를 수 있죠. 우와 하는데 그 10년 전 얘기요. 뭐 그 교과서에 쓰여 있는 얘기인데 뭐 네가 비전문가라서 모르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경험을 제한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굉장히 다르게 만들면 과적합 개선의 효과가 이제 상당히 이제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 트리 알고리즘 기반인데 결정 트리한테 근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경험을 상당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그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정보들을 아셨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아직 과적합 이슈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에스티메이터가 이제 결정 트리수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100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100개의 결정 트리들이 서로 그 머리를 맞대고 평균 낸 결과 이 정도 수준의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과적합을 더 개선하고 싶으면 어떤 방향성을 탐구해 볼 수 있냐면 이 100개 대신에 더 많은 결정 트리를 도입을 해서 이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부트스트랩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꺼볼게요. 부트스트랩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은 데이터 집합을 받아보겠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끄면 그냥 단일 결정 트리랑 유사한 성능이 나와서 랜덤 포레스트의 그 장점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끄는 거는 사실은 랜덤 포레스트를 왜 쓰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요구를 끄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할 수는 있게 인자를 만들어 놨어요. 뭐그왜 이걸 왜 꺼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네가 혹시 끄고 싶으면 뭐 방법은 있다 이런 느낌이지만 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이제 참이고 이건 거의 건드리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설정인데요. 근데
그러면 결정 트리를 만약에 200개로 하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모이니까 더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그 프로젝트 하실 때 그 이제 뭐지? 그 우리 한 5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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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보고서를 올렸는데 마음에 안 든대. 그러면은 이게 무한히 늘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계속 초청하는 거야. 10명, 20명 이러면 이제 어떠한 결론도 안 날 수 있죠. 그냥 그러면 보고서만 쌓이고 이제 뭐 그냥 평균적인 의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200을 하면 200을 해서 이제 장점이 있냐고 글쎄요. 그죠? 이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1점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랜덤 포레스트가 랜덤니스가 강해서 할 때마다 좀씩 달라져서 비슷한 수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결정 트리 기본적으로 100개인데 100개 정도의 서로 다른 결정 트리의 의견을 종합했으면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과적합 계산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거의 이제 이걸 가지고도 승부가 안 나는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끝이야. 이게 그냥 뭐 좋긴 한데 더 이상 뭐 이게 튜닝하고 뭐 자주 할 게 없네.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특성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은 그 특성을 100%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어떤 설정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요인은 맥스 피처스라고 하는 설정인데 이게 비율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 100%입니다. 그러면 이 맥스 피처스를 기본 100%로 하면은 아까 이상 선별의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맥스 피처스를 100%보다 작은 값으로 잡으면 결정 트리들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과적합 이제 서로 의견이 많이 달라지니까 거기서 과적합이 좀 더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보장은 못 하는데 그러면 반가이를 한번 해볼까요? 50%로. 최고 수준을 찍었죠. 그죠? 88을 봤죠. 이거는 그 리지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에 보다 조금 더 좋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근데 어쨌든 데이터에 손을 안 댄 거 치고 설정에 대한 이해만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아주 높은 수준의 성능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정 트리를 조금 늘려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굉장히 다르게 형성되니까 이때는 결정 트리를 조금 더 늘려봐서 조금 더 되는지 한번 보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정 트리의 개수를 한 200개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지금 이익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갈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예상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욕심이 나죠. 맥스 피처스를 좀 더 줄여보자. 그래서 이제 맥스 피처스를 이렇게 좀 더 한 30%만 보여주는 걸로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죠? 비슷한 수준이라서 뭐 이렇게까지 해도 사실 이제 88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걸로 봐서 이제 이게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죠. 근데 이 결정 트리 수 자체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리드 서치를 들고 나올까 고민하는 필요가 좀 없는 편이죠. 그래서 그냥 이 100%에서 이제 반반 이렇게 이진 탐색 스타일로 또 반까지 내려가다 보면 금방 찾기 때문에 튜닝이 쉬운 편이죠. 그리드 서치를 들고 나올 때는 복잡한 애들, 뭐 이게 조합을 막 많이 타는 애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럴 거겠네요. 앞전에 했던 것처럼 그 부스터의 데이터의 범위를 다 맞춰놓고 좀 돌리면 효과가 더 있을까요? 아니, 왜냐면 이제 결정 트리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위 정교화의 효과가 없죠. 왜? 그래서 이제
욕심이 나죠. 욕심이 나는데 알고리즘이 아예 다르니까 이게 원리가 아예 달라서 얘를 그 정교화 시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보통 이제 그 사내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이제 코드를 보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나 뭐 이런 거 쓰는데 여기 스케일링이 들어갔다. 공부를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해도 해는 없어요. 해도 해는 없는데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선형 모형에서도 했으니까 여기서도 해야 된다. 보통 그 회사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되게 잘하는 사람 하나 있고 그 사람 이렇게 막 해놓고 막 이렇게 하고 남들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막 하고 그러고 그래갖고 그 사람은 되게 잘하다 보니까 나 다른 회사 금방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그 사람 갔는데 인수인계 뭐 이렇게 막 전화하면 안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복사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성능이 나오는 거는 절대 건드리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주 훌륭한 성능이죠.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훌륭한 성능인데 근데 여쭤볼게요. 리치랑 지금 그 랜덤 포레스트를 비교하면 뭘 선호하시겠어요? 리치 그 점수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리치가 지금 90, 87이니까 성능적 측면에서 이게 그 결정치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게 거의 유사한 수준을 봐야 돼요. 거의 이제 근데 얘는 90, 87이고 현재 랜덤 포레스트는 얼마 됐나요? 97, 87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의 이 다음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테스트 점수로는 지금 비교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선호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근거는 뭘까요? 음, 랜덤 포레스트를 선호하시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처리의 필요가 거의 없으니까 음, 좀 시도하기가 쉽잖아요. 음. 뭘 모르면 일단 당장 거의 성과를 좀 보죠. 저도 공감합니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근데 그 사용의 용이성이 아닌 그 근본적인 그 원리적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지간 좀 트레인하고 테스트의 간격이 좀더 싹다음에 과적합이 적죠? 네, 네.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리치를 선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같은 그 성능이면 그렇다면 과적합이 적은 거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과적합은 이게 그 다른 말로 하이베리언스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이제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 범위 내에서 얼마가 나올지 예상이 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물론 그러면 좋지 않아? 여기 88점 받던 애가 수능 갔더니 95점 받았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게 기계한테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기계는 성능이 좋지만 또 일관성이나 일정한 걸 원하거든요. 그 시스템에서는. 근데 시스템들이 갑자기 막 성능이 되게 좋았다가 막 이렇게 해서 문제 안 들었다 하면 사람들은 좋은 걸 기대하고 안 좋은 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적합을 딱 보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면 이거는 과적합 위험이 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잠재적인 어떤 문제거든요. 과적합은. 그래서 결정 트리가 일반적으로 올려준 거는 고마운데 과적합이 좀 많다는 게 영 깨름직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너는 뭐부터 할 것 같은데 하면 저는 이런 순서를 해요. 일단 선형모를 한번 때려봐. 근데 얘가 선형 모형이 때렸는데 의외로 되게 선형적이야. 그러면 선형 모형을 잘 달래서 그 성과를 달성하자 이런 방향성을 먼저 잡아요. 그러니까 막한 90대 한 초반 나와요. 이거는 튜닝해갖고 잡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편이고, 근데 보스턴 데이터는 한 번 딱 했는데 60, 70 나와요. 아, 이거 비선형성이 강하네. 그러면은 전처리를 열심히 하느냐? 아니고 저도 사람이 귀찮으니까 바로 랜덤 포레스트로 갑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로 가서 말씀하신 이유로 인해서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했을 때 이 성능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봐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그냥 좋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가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해놓고 요 점수를 딱 해놓고 이거를 잡으려고 그 다음에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88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는 뭐 선형 모형의 기법들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요 준항 수준의 점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때 좀 안심이잖아요. 왜냐면 프로젝트의 목표는 대부분 달성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품질의 문제죠. 좀 이제 품질의 문제는 달성을 해놓고 안심해서 하는 거라 미달하면은 뭐 집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달성해놓고 이렇게 과도하게 적게 해갖고 그 클라이언트랑 뭐 얘기할 때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성능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걸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다양한 기법을 쓰겠죠.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당연히 사랑을 많이 받고 저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피처 문점상 피처의 수를 30%로 줄인 거예요. 30%를 무작위로 선택하라는 설정. 네, 무작위로. 왜냐면 안 그러면 매번 같은 게 선택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선별 특성을 셔플을 해서 무작위로 3개를 고르는 게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이 결정 트리의 이거는 분기마다 요거를 매번 다시 해요. 그래서 그 분기 어느 이프에서는 한 번 할 때마다 요거를 다시 해가지고 이번엔 요걸로 한번 해봐 이런 식이거든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요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나면 요거를 잡아가지고 과정하고 좀 더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이해가 생기면 더 이제 잘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설령 이걸 몰랐더라도 그래도 훌륭한 성능이 이제 나오는 편이라서 굉장히 사랑받는 알고리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쌓아온 그런 논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각 알고리즘한테 싹 얘기하는 거는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네, 앙상블 기법이 여러 다양한 방향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깅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우리말 요게 배깅이 아니에요. BEGG 요게 아닙니다. 그죠? BEGG는 싹싹 비는 거죠. 그죠? 제발 성능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싹싹 비는 거죠. 그거 아니고요. 이게 배깅인데 부트스트랩 애그리게이션 게이팅 부트스트랩된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합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 뜻에서 이제 배깅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랜덤 포레스트인데 이게 트리 기반이 아닌 것들도 배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KNN이랑 선형 모형이랑 결정 트리랑 서포트 벡터 머신을 배깅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배깅을 할때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이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배깅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스팅이라는 기법도 굉장히 강력한 기법이라서 반드시 고려할 만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책하고 싱크 좀 맞춰놓고 봐야 되겠네요. 랜덤 포레스트 이제 리뷰 해보시죠. 122페이지 리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드린 내용들이 다 제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22페이지에서 결정 트리 주요 단점은 과적합이 잘 개선이 안 된다.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조금씩 다른 여러 결정 트리의 묶음인데, 그래서 평균 내서 과적합을 자동으로 줄인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핵심적으로 보면 결정 틀이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0개쯤 만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100개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무작위성이 필요해서 랜덤리스가 들어갔다. 뭐 여기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아래 보시면 부트스트랩 샘플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뭔지. 그래서 교재에서 이제 말만 했는데 우리는 실습으로 봤고, 그럼 12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맥스 피처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이해하셨죠?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 찬찬히 읽어보실 때 여기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두 메커니즘, 부트스트랩 샘플링과 맥스 피처스를 합치면 상당히 달라진다. 그 이런 노력을 왜 하냐면 결국은 과적합 사냥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납득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126페이지의 결론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험하신 것들의 인상이 실제 사실인데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의 그렇죠. 거의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젠가 그젠가 제가 닥스 보여드렸죠. 백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제일 널리 사용되는 거는 여전히 선형 알고리즘들이 제일 널리 사용되고, 근데 그 두세 번째가 그 결정트리 기반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랜덤 포레스트였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통계를 집계하는 곳에 따라서 다르니까 뭐 이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전혀 없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딥러닝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딥러닝은 영상 텍스트인데 영상 텍스트보다는 이제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엑셀이나 광경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뭐 영상이나 텍스트나 이런 거는 그냥 모형이 이제 딱 있고 그거 뭐 세그먼트 애니징 이런 거 가져와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각 조직의 표 형식의 데이터들은 직접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는 말에 거의 이제 공감합니다. 그 다음은 어떠신가요? 성능이 대체로 매우 뛰어난 편이고 설정 튜닝을 거의 안 해도 잘 작동하고 데이터 스케일을 맞출 필요도 없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야? 결정 트리 기반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단일 트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결론은 뭘까요? 오늘 이 시점 이후로 단일 트리를 쓸 이유는 거의 없어야 되겠죠. 근데 딱 한 경우 있어요. 근데 시각화. 왜냐면 랜덤 포레스트를 하게 되면 결정 트리가 내부적으로 100개, 1000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 이게 그 결정 트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단일 결정 트리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시각화 발표 자료용으로 그 단위 트리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고려하실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설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그 이미 다 공감하신 거죠? 중요 매개 변수는 에스티메이터 결정 트리의 개수랑 맥스 피처스. 부트스트랩이 있긴 하지만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근데 맥스뎁스가 있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맥스뎁스는 무제한을 그냥 하시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에스티메이터의 개수로 거의 그냥 그 유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결정 트리들은 과적합 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네 맘대로 해. 근데 네 말만 듣진 않을 거다. 이런 느낌. 그래서 맥스네트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제 의견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해요.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좋은 훌륭한 알고리즘 결정 트리다라고 하는 점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 트리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부스팅 기법의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회계 트리인데 이거는 이제 결정 트리 기반이랑 앙상블 자체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근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내일 오전에 첫 번째 시간이면 이거는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해치우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